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이제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아침에 실적 발표 내용들 어제 제가 18일 현지 시각인데 또 한국 시각으로 잠깐 착각했었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넷플릭스가 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0% 넘는 거의 12% 넘는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계속해서 이제 중동 쪽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언제 내려갔나 싶게 다시금 지난주 기록했었던 고점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안 좋았다. 모두 장중 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얼마나 하락했고 무엇 때문에 또 하락을 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심층인터뷰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합니다. 경제지표 계속 좋죠. 시장이 강하다, 경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 가운데 방향 계속해서 연말에 좀 우상향으로 바라봐도 될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또 실적 이야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다 정리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하는 이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하진성님, 다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튼튼한 종목과 또 개별 종목이 아닌 ETF로만 투자를 해서 그런지 크게 시장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라갈 때도 막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때도 막 내려가지 않는 거의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시장에서 막 빅테크 종목들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시는 종목들 올라갈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시장이 또 하락할 때도 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어떻게 좋은 아침은 아니죠? 시장이 좀 하락해서 좋은 아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테슬라가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중동발 지정학자 리스크 계속 문제고요. 국채금리 계속해서 그 10년물 기준으로 수익률이 금리가 4.9를 넘어섰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적 발표 내용들이 있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고요. 또 내일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 앞두고서 시장은 조금은 관망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하락, S&P 500 지수는 1.3% 하락, 나스닥 지수도 1.6% 하락했고요. 그동안 저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서 어제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러셀 2000 지수는 밤사이에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7%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8달러 선 그리고 여기에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다시금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금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의 그 시그널들이 이러한 상품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중동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자시티 병원에 폭발이 발생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 아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요르단에서 예정됐었던 중동 지도자들과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취소가 되면서 긴장감이 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전쟁 중인 이슬람 협력기구 OIC라는 그 협력기구의 회원국에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란의 개입 위험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시장이 경기가 강하다라는 시그널들을 주면서 근데 이 가운데 또 채권 발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가격의 하락 그리고 금리의 수익률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0년물 장중에 4.93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5장 들어서면서는 그 2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보다 좀 결과가 괜찮게 보이면서 4.8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30년물은 5%를 넘어섰고 2년물도 5.2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은 7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안 좋게 얘기하려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워낙에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뭐 이걸 상회한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뭐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것도 있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물류업체 JB헌트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이제 항공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양영 전문위원님께서 항공주는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쉽게 탄력적으로 인상을 하지 못하는 그 지적을 항상 했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뭐 아시아나가 아니고 아메리카 항공, 델타 항공 등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거의 9% 이상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우지수 운송 평균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7%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JB헌트를 비롯해서 항공주 이게 일제히 하락하면서 관련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으로 시장에 전해졌습니다. 실망감에 따른 주가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었고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IB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순이익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6% 이상 하락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와 그리고 테슬라. 자,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넷플릭스는 실적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깜짝 실적이 어느 정도냐? 시장이 일단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 가입자 수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가입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사실 하락했어요. 맵을 한번 볼까요? 장중에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오히려 2.68%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무려 보겠습니다. 1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 증가가 가장 큰 시장의 호재가 됐는데요. 지금 신규 가입자 수가 876만 명 기록하면서 전망치가 550만 명이었거든요. 549만 명이었는데 이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73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3.49달러를 웃돌았고 매출은 85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과 같게 나타났습니다. 그 광고요금제가 새로 도입이 됐잖아요. 이게 가입자 증가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고 합니다. 광고요금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0% 가까이 폭증을 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제 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장중에 안 좋았죠. 다시 맵으로 돌아가자면 4.78%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예상치를 하회해가지고 별로 안 좋았는데요. 보합권에서 현재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 처음에는 한 1, 2% 상승을 했는데 현재는 다시금 약보합권으로 내려왔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늘기는 했지만 시장 전망치가 241억 달러였는데 23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0.7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66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가격이나 전쟁 속에서 그 총 순이익이 1년 전보다 22% 급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분기 17.2%에서 이번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7.6%를 기록하면서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 실적 내용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좀 괜찮았다라는 분위기도 좀 형성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 현재는 기록이 되고 있다. 과연 또 이게 어떻게 시장이 해석을 할지, 그리고 향후에 일론 머스크나 관련된 임원진들의 향후에 대한 전망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 현재는 다시 0.77%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도록 하죠. 빅테크, 빅세븐 종목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중국 쪽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했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엔비디아는 재차 4% 가까이 하락했고요. AMD 등의 종목들도 모두 하락했고, 마이크론만 소폭 반등하면서 0.2% 강보합권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59% 하락, 그리고 아이폰 15 판매에 대해서 계속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애플의 주가는 0.7% 하락했고요. 구글도 1.2%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아침에 지금 전해진 뉴스를 보면은 뉴스 쪽에 있어서의 사업 부분에 최소 40개 일자리를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밝히지 않았는데 40명에서 45명의 일자리가 구글 뉴스 파트에서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이제 작년부터 이어지는 감원 감축에 대한 영향을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구글이 새로운 소식 요거 전달이 됐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메타의 주가는 2% 하락, 아마존도 2.5% 하락했고, 최근에 계속 부진했었던 필수 소비재에 관련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버텨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마트, 코스트코 강보합권 마감됐고요. 어제 상승했었던 달러제너럴이나 달러트리는 어제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각각 1%대 하락,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의 주가가 2.5% 상승을 했고요. 파이자의 주가가 다시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4%대, 존슨앤존슨도 2%대 밀렸고,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을 모두 켰죠. 엑스모빌 1%, 쉐브론도 0.79%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보였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저희가 이항현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다음 심층 인터뷰 우리 이지한 대표님의 시간을 잘 벌어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은 랩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중국 제재 관련한 부분도 있었지만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CT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리면서 이 주가 하락에 좀 강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가운데 우리 엔비디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국제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왜 떨어졌나 싶게. 아니, 중동 불안 생기면은 다시 좀 국제금리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또 올라가가지고 이게 뭔가 상식에 딱 맞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일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변동성이 불규칙하다라는 게 그냥 일단 포커스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 뭘 상식을 주식이 말고.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시장이 어떨 때는 네. 합리적이보다는 좀 비합리적일 때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어려움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큰 분기점이고, 이걸 매크로한 시각에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했던 작년과 같은 그런 75일을 4번 연속했고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어도 어느 정도의 이런 변동성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제를 하고 일단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가장 처음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은 역시나 금리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변곡점을 기대하고 있죠. 아, 기대한다.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제 워낙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연준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베이지북 나온 걸 보니까 뭐 사실 그 딱 뭐 어제 발표됐던 내용 9월달하고 거의 흡사했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뭐 이 머디스트 이 딱 한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만하다. 결국은 지금 고용 간의 지역 간 불균형 편차도 완만해지고 있고 경제 성장도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완만하다 표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난날 우리가 베이지북이 오픈될 때마다 상당히 시장이 들썩들썩거렸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완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큰 분기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어떤 합리적인 잣대나 혹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뭐 시장의 추세를 나타낼 때, 행보할 때, 혹은 변동성 구간일 때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변동성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어떤 추세를 형성하기 전에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모멘텀이 바뀌는 거를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국채금리에 워낙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사실 어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틀 전이나 지난주 하반부부터는 사실 국채금리가 좀 상승을 해도 미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에서 살짝 한번 물러서다가 어제는 이제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는데 결국 지금 이제 하방으로 작용하는 모멘텀을 보면 국채금리 상승이 가장 직접적이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금리 변곡과 관련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미국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비 둔화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어제 나왔던 또 소매 판매는 좋았잖아요. 괜찮았는데 네. 소비 둔화 얘기 또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나오냐면 사실 금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전통적으로 금리가 이게 언제 그 정점을 형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소비가 둔화되는 시점부터 금리가 정점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굉장히 비관론으로 보는 그 비관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근거가 사실 가장 그 전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 때부터 네. 그게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이 리오프닝에서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되더라도 결국은 제조업 전체가 지금 좋지 않으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는 이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의견이 바로 이 소비 둔화입니다. 소비 그러니까 둔화를 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비관론자들의 네, 의견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구심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도 사실 지금 작년부터 계산해 보면 이미 전통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오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 시기가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1년 그리고 맥스로 잡아도 최장 그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고 가장 늦게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경우를 잡아도 18개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 같은 시기를 보면 이미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침체 시기는 사실 지났거든요. 이미 왔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뭐 경기가 굉장히 과열 상태로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오른 상태에서 뭔가 이걸 누르기 위한 혹은 이런 금리 정책이 아니라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기가 과열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기 금리가 굉장히 경기가 위축될 거라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깔아앉으면서 나는 역전차가 아니라 단기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상 영향으로 급등하면서 나왔던 금리 역전차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이 소비 둔화와 금리 그 정점론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각일까요? 전통적으로 잠깐 보면 네. 그 원래 이제 금리 정점은 사실은 소비가 둔화되는 시점부터 나왔던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관론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잉여 저축이 이제 어느 정도 고갈 상태에 들어가면서 개인들의 카드론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결국은 부채가 확대되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어제 이제 소매 판매는 굉장히 그 이틀 전에 잘 나와서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약간 이 소비 관련돼 있는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를 잠깐 보면 이게 이제 살짝 반등을 줬다 다시 좀 꺾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돼 있는 선행 지표가 좀 꺾인다라는 이 소비 둔화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관론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소비라는 키워드를 두고도 지표가 다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괴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행 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데 네. 서베이 지표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부분이 향후에 그렇죠. 우리가 서베이나 수개월 사이클 지표 후에 이런 그렇죠. 걸 보면은 분명히 꺾이는데 그거는 지난 분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왔는데 버티고 그렇죠. 있고 왜 버티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일관적인 시각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동행 지표를 예측한다는 건 지금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하고 지난번 말씀 강조드렸던 부분이 네. 동행 지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이게 사이클 지표나 서베이 지표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무서운 게 있어가지고 무서워 이렇게 갔는데 별거 아니네? 나 봐보니까 견딜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게 강하죠. 왜냐하면 그 심리 자체가 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심리 자체가 왜 그러냐라고 네. 본다면 그건 아마 우리가 지난 그 금리 인상이 워낙 공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증시에 참여하는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조차도 우리가 50pp에서 75pp 4번 연속에 다시 50pp까지라는 사상 초유의 금리 인상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부분에 대한 심리를 좀 과장하거나 거기에 몰입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베이나 사이클 지표를 비관적으로 보다가 실제로 동행 지표가 나오면 생각보다 나빼도 괜찮은데 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동안 이제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 이제는 사이클이나 서베이 지표도 사실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경기를 비관론으로 보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제 뒤에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 월가에서 가장 많이 대두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변곡이 언제 올까를 놓고 갑론을박을 막 벌이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돼서 금리 변곡이 올 거야 라는 쪽과 아니야.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완전히 둔화되어야지만 금리가 결국은 정점을 형성할 거야 라는 이 논리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저는 선자에 가까운 의견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사례를 먼저 보면 사실 그 소비 둔화가 오는 시점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잠깐 보면 네. 이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동행 지수가 나오는 부분하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경기 동행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는 시점에 보면 미국 금리가 보통 이때가 정점입니다. 초록 색깔이 금리죠. 네, 밑에 아래쪽에 보면 기준금리 여기 보면 그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정점을 한번 형성하는. 네. 또 여기도 보면 동행 지수가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할 때 여기 보면 금리가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소비가 둔화되는 동행 지표성 부분이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하면 거기서부터 금리가 실제로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이 소비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곧 금리의 정점도 마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통적인 부분인데 이걸 쉽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금리라는 게 경기가 과열 상태로 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서 계속 정점 찍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뭔가 경기 상황이 불안해지고 나빠지면 거기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본다면은 소비가 이제 막 둔화되기 시작하고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라는 걸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보면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면 뭔가 소비가 나빠지거나 둔화되거나 경기가 위축되거나 나쁜 현상이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요거는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근데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이게 과연 지금 사이클이 과거의 전통적인 사이클과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가 아주 정점으로 들어가서 오버슈팅이 나와서 이 화랑이 결국은 고용을 일으키고 가소비를 일으키고 뭔가 이런 부분을 금리를 인상시켜서 잡아야 된다고 나온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량으로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한량으로 들어가고 정점을 찍었을 때 이 이론들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금리 정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소비 둔화까지 기다려야 되냐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차트가 좀 중요한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소비 둔화를 볼 때 일단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소비 둔화 형태를 보면 물론 소비가 일부 둔화된 건 좀 나옵니다. 데이터에.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리오프닝 과정에서 특히 서비스업이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고용이나 소비 패턴이 거기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죠.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형태를 잘 보면 팬데믹 이후에 서비스업 쪽에서의 분명히 그 소비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폭발이 됐죠. 네, 그게 나왔는데 그 서비스업의 오버슈팅이 줄어들면서 이게 지표상으로 소비가 둔화된다고 착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소비 둔화되면 경기 우려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좀 그냥 숫자상으로 그렇죠. 그냥 서비스만 줄어드는 거면은 일시적인 걸로 그냥. 그래서 제가 해석해서. 자꾸 이제 제조업을 강조하는 거죠. 제조업 지표를 왜 이렇게 최근마다 계속 보여드리냐면 네. 그래서 그 서비스에 오버슈팅 됐던 소비가 감소할 때 그럼 제한한 상품 쪽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거는 경기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건강한 거네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둔화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서비스업에서 제야가 줄어드는 소비가 줄어들지만 제야 쪽의 소비는 살짝 이제 늘어난 형태. 그러니까 제조업도 지금 3회 연속 지금 개선되는 것처럼 제조업 형태 제와 쪽의 소비는 살짝 이제 반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이게 서비스 쪽에서 오버슈팅된 부분이 줄어들고 제야 쪽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왔던 우리가 흔히 올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에서 리오프닝이 결국 그 이 효과만 끝나면 경기는 그대로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나오는 이런 경기 사이클이나 지표와 지금 현재 상황을 대비하는 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는지 지금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금리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에서 네, 국채 그래서 투기적 거래.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요게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그럼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변곡점 꼭지가 언제 올 것이냐. 이게 빨리 와야 정시도 안정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투자 요소가 활발히 되는데 네. 그래서 정점이 언제 올 거냐 보면 이제 두 가지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국채에 대한 이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했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지금은 계속 사고 팔고 할 수밖에 없는 캐치 펀드들의 입장. 그래서 수익률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투기적 거래가 이제 정점을 형성할 시기가 어느 정도 와갑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국채 투기적 순매수 규모도 늘어나 있고 미국채 그 10년물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투기적 거래가 아마 지금 25bp 점도표상으로 25bp를 남겨뒀지만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게 50bp가 남았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고 25bp가 남았을 때는 이거는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25bp 정도는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계속 남겨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지표를 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용도로 남겨둔다라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25bp가 남아있는 이 상황을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는 시기로 인식을 할 겁니다. 그게 저는 빠르면 9월 FOMC라고 봤는데 그게 지금 일부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아마 10월 FOMC가 넘어가면 25bp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거의 금리 중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국채 투기적 거래가 굉장히 감소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제 금리가 정점을 한번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과거의 사이클보다 이걸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게 지금 뭘 나타내냐면 10년물 그 국채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보통 여기가 이 까만 선이 그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요게 이제 조금 간격이 좀 좁아서 그렇지 기간은 좀 길거든요. 네. 연 단위이기 때문에 긴데 요 정점을 보일 때 보면 이 주황색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보일 때 하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중단되는 시점부터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내년으로 잡더라도 만약에 10월달 FOMC에서 이제 25p 남았더라도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이제 없을 것 같다는 금리 인상 중단 심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국채금리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제 하락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중단되는 시점부터 국채금리는 바로 하락을 시작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점론에 지금 시타를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보면 매파 비둘기파 다들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얘기는 거의 안 해서 11월에도 금리 동결, 뭐 12월에도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제금리가
선반영 안 해주나요? 어떻게 그 그러니까 11월, 이제 그게 12월 10월 지나고 나서 그러면은 꼭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제금리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받지만 이게 지금 9월달 그 10월달 넘어오는 요 시점하고 네. 10월 말 FOMC 전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가 정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공포심이 가장 크게 달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지나고 보면 그게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갈 때가 가장 우려감도 크고 비관적이고 그렇잖아요. 새벽에 뭐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처럼 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10월달 FOMC가 지나서 금리 인상 중단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데 지금 그래프 보신 것처럼 국제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중단만 되어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이제 연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 내에서 이제 갈수록 비둘기파의 보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의 보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입김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나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가장 비둘기파 중에서 가장 강성 비둘기파인데 이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거냐 여부를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10월달 넘어간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금리가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그거는 정점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에서는 뭐 당연하게 나오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상황이 그 팬데믹 이후에 이 상황이 과거의 사이클을 대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실적 발표 뭐 처음에 금융주 얘기하면서 참 좋게 나타났는데 오늘 지금 밤사이에는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발표 있었고요. 뭐 항공주 일부 이렇게 발표하고 뭐 그랬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테슬라만 약간 조금 아쉽죠? 테슬라는 이제 모험수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해서 매출액을 늘려서 그거를 캐파 상승을 삼겠다는데 근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한 자릿수밖에 안 늘었고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 감소했으니까 이게 전략이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게 그 가격을 인하해서 매출을 두 자릿수 늘리고 네. 영업이익률이 조금 한 자릿수 안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 걸 원했는데 이제 그게 뒤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에서 지금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시장이 나쁘더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시간에서 다시 지금 2%까지 낮고 좀 늘어나네요. 어쨌든 그 테슬라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게 지금 가격 인하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건 좀 실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의도했던 매출액 두 자릿수 상승,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에서 맞겠다 했는데 거꾸로 됐죠. 매출액은 한 자릿수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3분기 그 지난밤에 발표됐던 실적들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그 물류라든지 그 항공이라든지 지난밤에 발표됐던 그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EPS 성장률이 약 1.3%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가이던스 자체가.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0.4%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 예상에서 1.3% 예상으로 가이던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처럼 아주 지금 눈에 띄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의 대부분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율이 7% 정도 기대하는데 3분기의 평균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65.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기준으로 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 들어오는 아주 그 숫자가 높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나쁜 그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에는 대부분 눈높이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은 너무 불안정으로 볼 필요는 없고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금리에서 경기로 넘어가는 10월달 FOMC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가시화되면 결국은 이제 금리에서 경기로 모멘텀이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 금리의 상승에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그게 고금리가 당장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중금리 정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시장이 또 금리에 주목을 하다가 얘는 다시 경기 쪽, 실적 경기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이제 높다라는 게 이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직전 단계에서 항상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서베이 지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베이 지표가 이제 지금은 반전되고 있거든요. 이 서베이 지표가 반전되는데 이 서베이 지표가 반전된다라는 거는 선행 지표가 반전된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행 지표는 굉장히 좋았는데 항상 예측하는 서베이 지표들이 좋지 않았던데 그게 이제 점점 반전되면서 동행 지표와 서베이 지표가 같이 반전이 되면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으로 모멘텀이 급격히 옮겨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그 어제 이제 베이지북에서 연준에서 나린 것처럼 이 모두 완만한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좀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가신가지는 결국은 상큐의 그 실적 모멘텀이 어디가 강하고 가이던스가 높아서 나중에 향후 주가 가능성이 높으냐를 지금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Y축은 매출 컨센서스 배나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X축은 순이익 컨센서스 배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서 순이익도 높고 매출이 높은 쪽으로 이쪽으로 정점을 4분면 쪽으로 정점을 보면 역시 이제 반도체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고. 예,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보여드린 모든 데이터가 이쪽 끝에 항상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제 그 지금 엔비디아 조정을 받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조정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가이던스 그러니까 레포트 하향 조정된 거는 실적이 2024년도가 아니고 2025년 26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뒤쪽을 걸 가지고 오늘 하향 조정했거든요. 왜요? 왜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저도 좀 의문인데 2024년도까지는 이미 엔비디아 매출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받아놓은 수주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래서 뭔가 이제 기저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서 중국 쪽이 장기간 지속되면 장기 모멘텀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이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2024년까지 실적 변화는 없어요. 아주 좋은 가이던스 유지되고 오늘 나온 레포트도 2025년, 2026년이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 후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레포트 파급 효과는 그냥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정점으로 일부 이제 경기 소비재 쪽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나아진 쪽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리에 대한 그 시장 변동성보다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실적 시즌 이후에 어느 쪽에서 반전이 크게 나올 거나 더 분석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노래하는 래퍼. 예, 제가 좀 천천히 숨을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지한 대표님의 랩은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 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